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몰랐던 북한 체제의 비밀, 이 세 번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 한반도 분단과 이 통일에 얽힌 우리가 몰랐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때 이 한반도의 분단이 이 한국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듯이 한반도의 통일 또한 한국인들의 의사와 그리고 한국인들의 준비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원치 않는 그런 시점에 느닷없이 통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 정세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, 할 수 있는 일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상단에 영상 다시 보기 카드를 누르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 북한에 대한, 북한 체제에 대한 세 번째, 우리가 몰랐던 비밀, 이 굶주린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일각에서도 이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, 남북 경제협력, 경협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, 이 러시아의 가스관이 뭐 북한을 통과를 해가지고 이 남한에 연결이 되고 뭐 지금도 이런 얘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리고 이 북극 항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우리가 몰랐던 굶주린 북한에 버틸 수 있었던 비밀. 자 이렇습니다. 북한은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김과 왕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안 사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자, 이 내용은 이 김일성 지금 지금 김정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김일성 얘기가 나오느냐? 김일성 살아생전에 이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. 이 90년대 초반에 이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랬었죠. 그때 뭐 NPT 이 탈퇴를 한 해 만에 뭐 이거 갖고 뭐 밀고 당기를 하다가 김일성이 마지막에 이제 그 판을 걷어차는 그런 제스처로서 이런 얘기를 해요. 지금 북한은 이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인지 송유관인지 이거를 남한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거를 이 부서를 허용을 해주면 매년 얼마의 그 통행료를 내겠다라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왔었답니다. 그런데 이 김일성 본인이 이거를 거절을 했대요. 절대 그러면 절대 이거 받아들일 일 없다고. 그래가지고 자기가 걷어찼다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외부에 이러한 같은 동맹 국가일지라도 이 러시아의 이런 자본과 사람이 인력이 들어오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깰 수 있다, 깨우칠 수 있다. 그러면 김과 왕조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민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김과 왕조의 권력 체제는 우리가 포기를 못한다.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. 이러한 간접적인 얘기죠. 그러면서 이 핵무력은 이 자위권이다. 그리고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. 그래서 이 외부에서 뭐 경수로 뭐 이런 거 건설해 준다 합시고 들어와 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자기는 도저히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. 한마디로 인민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북한 정권 유지가 자기한테는 더욱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아들떼에서 이걸 실천을 해버리죠. 이렇게 이 완강하게 하던 김일성이 난데없이 이 박차고 나갔다가 이 뭐 정상회담을 본인이 이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 김일성이 이게 항복하러 오는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고급진 마사지가 들어갔죠. 김우지안 마사지. 그래서 지금 이때도 좀 의아했었어요. 지금 이게 이 94년도 얘기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그 김일성 주변엔 항상 24시간 이 밀착 관리를 하는 간호사 3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 간호사가 도대체 뭘 간호를 했다는 건지는 이해가 안 돼요. 그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. 도대체 이 간호사인 건 맞는 건가 이거?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자, 여하튼 지금도 결국은 이제 그 김일성 사후에 아들 때에서 김일성이 협박했던 그 내용을 실천을 해버렸죠.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이에요.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.
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, 뭐 경협 얘기하는 사람들 뭐 많은데,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는 대화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여기는 이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, 지식을 가지는 순간 자기들의 권력이 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본인 스스로 북한 체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과거에도 이 북한 정부에게 뭐 이 북한 주민들이 굶주렸다고 해가지고 이 정부한테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았었어요.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. 이게 그 북한 주민한테 넘어간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. 결국은 이 대북 지원한 걸로 핵 개발하고 굉장히 그 성군 정치스러운 북한 이 정부의 그 통제력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.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을 더 옥죄라고 지금 이 대북 지원하는 거 아니냐. 이러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당연히 그 뭐 이건 핑계고 이거 몰랐겠습니까? 진짜 이 탈북자들 그 얘기하잖아요.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불쌍하면 탈북자한테 지원을 해줘라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보내가지고 이 서민들을 진짜 굶어 죽어가는 서민들한테 단돈 몇 푼이라도 쥐어줄 수 있다. 그런데 왜 이거는 외면을 할까요?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입니다. 공식적으로 우리가 떠받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한마디로 하면 앵벌이 비즈니스 한 거죠. 북한 주민을 뭐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 주민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썼었고 이 북한 체제를 떠받들어 준 거죠. 국제 정세, 중국의 경제 개발 잠재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던 겁니다. 그런데 이 2000년대 중반에는 이마저도 이제 그 대북 지원한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궁지에 몰리죠. 대북 지원론자들이.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?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. 이 북한 주민 대량 난민설. 그래가지고 이 대량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북한 체제가 예를 들어 김과 왕조 체제가 무너지면 이 대량 난민들이 이 휴전선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오면 이거 뭐 총으로 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그때 남한 사회에 큰 혼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뭉개버렸죠. 근데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 터졌죠. 대량 난민 설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이 뭐 남북 경협 얘기하고 뭐 북 항로 얘기하고 뭐 철도 부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그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 협력이나 대화도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도저히 북한 김과 왕조 체제가 그 뭐 대놓고 어떤 전략 전술, 기만 전술에 의해서 대화를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그게 현실이 돼버리면은 이 김과왕조 체제는 무너집니다. 지금 북한에선 그 남한 드라마만 시청해도 총살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이거는 지금 김일성 때부터 아주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면서 극구 막았던 일들이에요.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돈 뜯기는 거지. 그래서 제가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, 경협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면 네 돈 받고서 네가 가서 해라. 왜 그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못해서 난리냐. 지금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제 지금 기억에서도 그 세 명이나 불기에 객이 됐습니다. 그 대북 경협을 해가지고 좋게 끝난 사례가 없어요. 지금 대충 뭐 경제 특구다. 제 기억에서도 지금 벌써 세 명의 이미 그 죽은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그 대북 그 경협을 했던 1호 사업가, 이 조선족 사업가가 있습니다. 이모였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투자만 잔뜩 해놓고 북한에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총살됐죠. 그리고 두 번째 그 신우주 경제특구를 김정일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그 중국인 양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정부한테 잡혀가가지고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. 이대로 어느 누구도 양빈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저 뭐야 이 황금평 그 장성택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? 결국 돈 투자해가지고 수익은커녕 살아남는 사람도 없습니다. 특히나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 회사죠. 오라스콤이라고 그 통신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장부상으로 이 이동통신 그 사업권을 가지고서 뭐 독점이니까 뭐 막대하게 부를 쌓았겠지.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엄청난 장부상에 돈은 많은데 단 한 푼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이런 경제협력을 왜 하는 겁니까? 결국 갖다 바치라는 얘기지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네 돈 갖고 해라. 그리고 네 목숨 갖다가 맞춰. 왜, 일 맞는 친구는 따로 있고, 뭐, 책임지고, 목숨 잃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까? 지금 뭐 서해 공무원,
지금 이런 사건 이게 그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이 당연히 예상됐던 일들입니다. 그래서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. 예. 자, 이러한 이유로 이 북한 김과 왕조 체제가 유지되나 이거는 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. 그 사람 한두 명 바뀌어서 될 부분이 아닌 게 아주 구조적인 시스템상 여기는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너 죽어줘.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하는 게 맞을까? 그런 일이 있을까요? 지금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남북한 뭐 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업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김과 왕조 체제가 들으면은 이 너 암살당해라 죽어라 이 얘기예요.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이거는 그냥 명분이고 결국은 돈 슈킹해 먹는 수단일 뿐입니다.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됐었죠. 이 중국의 이 성장 잠재력이 남아 있었으니까 지금은 국제 정세가 지금 바뀌고 있고 중국의 성장 잠재력도 2010년 이후로 2010년 이후로 끝났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이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지금 일각의 뭐 이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에서 뭐 강냉이 밥을 이 옥수수죠. 강냉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. 뭐 초코파이 먹어봤냐?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다. 이거 보고서 이 탈북민들이 이런 이 자본 체제에 대해서 전혀 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. 제가 이 크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. 뭐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이민 왔어요.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유학 왔어요 남한으로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리고 뭐 초코파이 이거 먹어봤냐고 물어봐서 기분 나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요 대가문 치를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몰랐던 굶주린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비밀. 북한은 못 사는 게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서 김과 왕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여태까지 안 살고 있었던 것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. 김과 왕조가 붕괴되고 꼭 그 통일이 아니더라도 붕괴가 돼서 어떤 자유 민주주의 또는 어, 북한의 개발, 경제 개발을 이끌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그 지도 체제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? 북한의 지금 이 현재 극심한 이 기아 상태, 굶어 죽는 이 기아 상태는 2년 안에 해소된다. 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. 즉 여태까지 못 살았던 거는 이 김과 왕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강제로 자신들의 스스로 이 선택에 의해서 못 살았던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. 그러면 김과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 북한 주민들이 뭐 고급진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 굶어 죽는 일은 뭐 2년 안에 뭐 해소가 되죠. 굳이 굶어 죽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. 자, 그럼 북한의 기아 상태,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기아 상태가 해소가 되면 다 해결되느냐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이 뒤부터 이제 엄청난 일들이 예정이 돼 있죠. 우리가 그, 이 공산 가축이라는 말을 써요.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 이 공산 가축이었던 이 조선족들이 스스로를 비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. 한마디로 이제 아직 깨지 못한 이 공산 가축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. 그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 조선족들도 다 이 억제된 사회에서 있었죠.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과거에 그 이 중국 공산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놓고 말은 못해도 문제점이 많다는 게 이제 보이죠. 비교가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공산 가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. 이 공산 사회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상적인 사람이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사회예요. 어떤 뭐 특별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야생이죠 야생. 야생의 사회다 보니까 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,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남한에 온 탈북민들은 이 북한 체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깬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.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여요. 좀 그 뭐랄까 좀 실수도 많고. 근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공산 가축이다. 이미 가축화돼 가지고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뭐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제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거는 제가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결과가 흘러가지 않아요. 잘못하다가 폐륜을만 만듭니다.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. 제가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것, 이 물리적인 남북한의 통일이 영원한 남한과 북한 주민들 간의 이 민족적인 그 분단 상황을
심리적 분단 상황을 만들어서 지속되는 것, 요것을 저는 가장 걱정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는 북한 체제에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. 통일이 이제는 눈앞에 가시권 안에 들어왔는데, 이 과정에서 이 탈북민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저의 2010년부터 지속되어 온 이 탈북민에 대한 이 관심은 지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약간은 좀 이제 부정적이 됐어요. 북한 개발에 있어서. 그래서 지금 이번 본 영상도 원래는 만들어 놨었는데, 이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탈북민한테 자꾸 싫은 소리만 자꾸 하게 되더라고. 그래가지고 영상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. 굳이 탈북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, 굳이 뭐 지적질을 내가 해줄 이유가 있겠나. 그리고 이런 거 한다고 도움이 되겠나, 이 사람들한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탈북민을, 현재는 이 탈북민을 일단은 배제한 이 통일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탈북민에 대한 저의 조언은 일단 이번 영상에서 일단 빼겠다. 그리고 이 반응 봐가지고 탈북민들이 원하면 그때나 생각해 볼 내용이지, 원치도 않는데 굳이 뭐 부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욕 들어먹을 이유가 없겠죠. 자,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네요. 2024년 연초에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 초청으로 이 초청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, 역대 통일부 장관들 그 이용구 전 총리죠.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뭐 북방 외교 뭐 이런 것도 하시고, 이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 뭔가 요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. 남북 대화 복원 적극 노력해야 주문. 자, 자,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이 주소를 가진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좀 뜨네요. 2020년 상극위원회 명단에 이홍구 총리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상극위원회 이 부위원장은 이분이셨죠. 많이들 아시는 분들. 네, 지금 그 정세가 바뀌었어요. 지금 그렇습니다. 정세가 바뀌었습니다. 자, 사실 이용구 총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중국 조선족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 측 그 총리였나요? 그랬을 겁니다. 리풍 총리였나? 그랬던 것 같은데, 이 총리와 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연변이겠죠. 뭐 이 조선족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중국의 분열 정책, 분열 책동으로 받아들이겠다. 자꾸 이 조선족 보고서 뭐 우리 민족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특혜를 주거나 뭐 이러면은 정말 이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적 단절도 불사할 수 있다. 뭐 이런 협박을 공식 석상에서 했었던 그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.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의 신념이겠죠. 남북 대화 복원 적극 노력해야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때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남북 대화를 뭐 한편으로 뭐 공식적으로는 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. 대화해야. 근데 여기 이제 조건들이 붙어야 되겠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, 북한 자체가. 그리고 더 이상 끌고 갈 이유도 없고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,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의 이 통일도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도 조금 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굳이 뭐 그 가능성 없는 거 뭐 하겠다고 막 뭐 경협 뭐 이런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,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는 대화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우리 대화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문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중요한 건데, 뭐 대화할 내용이 뭐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적당히 이제 둘러대고 뭐 많은 거지 뭐. 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북한은 여태까지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이 정권 교체만 일어나도 북한 주민들은 2년 안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지, 그 다음이.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발전으로, 경제 발전, 그리고 민족 통합을 위한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느냐,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이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밀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 북한 체제 일단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으니 이걸 뭐 먼저 당장 해야 되겠습니다만,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크게
할 일은 별로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.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, 할 수 있는 것들,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. 그래서 이 북한 이 체제 변화 이후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그 생각이에요. 이 또한 이 오늘 이 세 번째 이 북한 굶주린 북한의 비밀을 제가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는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사실은. 뭐 탈북자들도 많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구스러운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까? 근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당장 그 개방 이후에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. 너무 못 살아서.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 온정주의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죠. 그 한국인들의 그런 그 개돼지 근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. 그래가지고 이 온정주의 좀 이 눈물 찔찔 짜고 막 그러면은 이제 퍼주기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온정주의로 가서 과연 그 이 뭐야 이 저개발 국가 국민들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온정주의로 가가지고 발전한 사례가 없어요. 제대로 뭐 오히려 그 의존도만 심화가 되지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한 알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갑니다. 그냥 거기에 그냥 붙어버리지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온정주의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 길을 잘못 들여서 나쁘게 들여서 이 영원한 3등 국민 만드는 거. 요거 첫 번째 제가 제일 그 걱정을 해요. 누누이 말씀드렸죠. 이 물리적인 통일이 남북한 국민 간의 이 정서적인 영원한 분단 상황 만드는 거 제일 걱정스러워합니다. 그래서 온정주의를 배격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온정주의 끼면 반드시 이 카르텔이 나옵니다. 중간에 슈킹해 먹기 얼마나 좋아요. 돈 슈킹해 먹기.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정주의 판치는 거를 막아야 된다. 그래서 북한은 이 개방, 뭐 체제가 변화가 됐든 통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개방되는 2년 안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끔찍한 그런 그 기아 상태, 못 사는 그런 상태는 해소가 된다. 지금 이 2년 안에 해소될 거 가지고 울고 먹고서 이런 온정주의로 가는 거 극도로 경계하고 오히려 이런 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 배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작년 2023년 5월 달에 이미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견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멤버십으로 중단했고 멤버십으로 다 돌려놨죠. 근데 요것도 조만간 다시 그 이 통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황 봐가지고 통제가 좀 느슨해지면은 이제는 거의 이제 끝물로 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온정주의 극도로 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.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드렸죠. 이 가축화되어 있는 사람이다. 이 공상 가축. 이 공상 가축한데 아무 이유 없이 뭐 먹이를 준다고 하면 이 가축이 사람이 되질 않아요. 반드시 이렇게 바뀌려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누가 그냥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려고 하겠습니까? 지금 우리 남한에 와 있는 이 탈북민들도 나름 이 북한 기준에서 보면은 엄청 깬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이 탈북민들도 보면은 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건 이제 조선의 이 탈북민이 아니지. 그렇습니다. 대부분은 잃어요. 초심을. 그래서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이게 일상입니다, 일상. 그래서 여기엔 그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때 이 전문적인 어떤 그 체계에 의해서 이 단계별로 이 유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그 온정주의 이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돈 슈킹해 먹는 카르텔.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. 이 상황을 산으로 끌고 가버립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온정주의 파들을 그 설치게 놔두면은 이 영원한 이 3등 국민 만들어요 북한 주민들. 그리고 제가 오늘은 탈북민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이 김길성의 평양만사라는 그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. 지금 그 여러 이 탈북민들 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깬 분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. 그런데 이 김일선 기자가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이 여러 가지 이제 탈북민 사회에서 사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탈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이간질을 할 거다.
제가 이 얘기 듣고서, 이 체제 그 저개발 국가 개발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? 이 통찰력이 참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감탄을 좀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맞아요. 지금 뭐 탈북민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데 제가 뭐 지적질을 하거나 할 이유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내용들이에요. 북한 주민들은 기아 상태가 해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다음부터 무지막지한 이 변화되는 속도를 대부분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힘든 그런 그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.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뭐야 나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이나 이 이익을 취하려고 반드시 시도를 하게 될 텐데 이거에 이런 그 기회주의자들 이 활동하게 설치게 내버려 두면은 이 북한 주민들은 결국 그 3등 국민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힘들 때는 철저하게 힘들지만 이겨내야지. 이 공부가 뭐 힘들다고 해가지고 야 오늘 술 한 잔 먹고 좀 이렇게 논다. 이게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결국은 대학 못 갑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끌 그런 지도자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자 아주 중요해요. 남북한 체제 차이는 지도자 차이밖에는 없습니다. 이렇게 벌어진 게. 물론 뭐 다른 이유들 조금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도자예요, 지도자.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 내세우느냐. 이 북한 주민들은 다시 한번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요. 일단 탈북민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, 이제 그 탈북민 출신의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속 배출이 되고 있죠. 그래서 뭐, 제가 그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은,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, 좀 시나리오가,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. 괜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, 한마디 했다가 이게 이 시나리오에 영향 줄까봐 이미 김정은 불능설 때문에 한번 제가 곤욕을 치렀죠. 그래서 입국 다물고 있는 거고, 그래서 태용 의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, 이제 다른 또한 파트너로 이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할 걸로 봅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젊은 MZ 세대 탈북민 국회의원 출마자가 있죠. 근데 다른 거는 뭐 차치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때 북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라 북한을 고향으로 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.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.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죠. 이게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이 카르텔이라고 그러죠. 탈북자 단체장 이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쪽은 오히려 이 통일 이후에 대대적인 정리의 대상이라고 저는 봐요.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탈북 선배들 여기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 좀 둬라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. 그리고 정 거리를 못 두겠으면은 최악의 경우에 어떤 피바람 불 때 좀 정리 작업 들어갈 때 여기에 불똥 튀지 않도록 좀 하기를 좀 미리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을 이 배출시킨 이 국민들의 의지는 이 탈북민들 무슨 지원금 받고 뭐 탈북민 정책자금 받고 무슨 뭐 해주고 뭐 혜택 주고 이런 이익 단체장 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. 잘못하다가 탈북자 사회 전체를 이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. 본인 때문에 예전 국회의원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잘하는 걸로 이해를 하더라고.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. 탈북자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. 단체장 이익단체장도 아니고.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고 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 통합 그리고 북한 주민의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탈북민들 이 탈북민 당사자는 뭐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탈북민들의 2세예요, 2세. 지금처럼 뭐 지원제도 뭐 이렇게 뭐 퍼주기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거라고 난 봅니다. 이게 뭐 지금 당장 돈 몇 푼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그런데 문제는 요 돈 몇 푼 받은 다음에 대가로 탈북민한테 이 2세한테 탈북민이라는 이 카테고리
꼬리표가 이게 상속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. 이걸 저는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이 조선족에서 이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주의사항을 좀 당부를 좀 드려요. 자, 그리고 이 통일과 관련한 이 통일론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 상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 주변 정세 바뀐 걸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, 나중에 그 작년 2023년 5월에 했던 이 시리즈를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.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뭐 계속 그 북한이 시끄럽죠. 이 전쟁 위협. 계속 그 김정은이 좀 시끄럽게 좀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. 이 한반도 전쟁 나냐?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, 그 다음 이 동북아 이 지형지도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먼저 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렇죠. 지난 2024년 1월에 제가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북한과의 남북 경협이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. 자, 지금도 일각에서는 저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 뭐 북한 남북한 뭐 경협을 해야 돼요. 또는 이 북한 김정은과 지금 현재 대통령 트럼프죠. 트럼프가 뭐 뽀뽀를 하고 뭐 키스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,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거죠. 자,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볼 때 이 지정학이나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만 바라보면은 좀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국은 세상은 돈이 문제죠. 결국 이 산업 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지금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이 해법이 딱 명확하게 나옵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기에 우리 그 소련 이 해체 이 소련의 해체 이후 국제 질서는 친중 친미였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제 질서는 이 반중 친미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중 친미를 하려면은 결국은 세계의 근데 공장이 중국이었죠. 지금 현재 구조는 이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? 미국의 원천 기술, 그다음 일본의 소재, 부품, 장비, 글로벌 서플라인을 설명드리는 겁니다. 이 다음 이제 한국의 이 중간재, 이것을 이 중국으로 가져가 가지고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이제 그 조립을 하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피스 나사 받고 뭐 이런 그 금형 설계해 가지고 찍어내고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그 이 일관 생산 체제였었어요.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, 지금 이건 이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아주 기본입니다. 기본. 이런 관점에서 이 반중 친미로 가려면은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 그 상품에 공급하는 공급처가 중국이다 보니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변경 없이 반중 친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. 자,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반중 친미를 하든 말든 하는 거지. 그 전에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그대로 이 현 체제로 있는 상태에서 백날 반중 친미 외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. 이런 말씀도 미리 좀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경에 있어서 중국을 대체할 다른 나라들로 이제 그 자유북한 또는 뭐 동남아, 베트남 같은 데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한민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전 세계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일어나고 이 북한의 개방과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, 이런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습니다. 이 북한 체제는 북한의 김과 왕조를 떠받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경제 성장을 스스로 안 한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북한은 못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살았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경협이 됐든 뭐 김정은 간 뭐 트럼프 뭐 협의가 됐든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개방을 해야 되고, 어찌되었든 물류가
돌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물류가 돌면은 정보도 같이 들어가요. 자, 이 북한의 긴가 왕조 체제는 이 김일성 영생교 신정 체제입니다. 사실은 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.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외부에 정보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본인 체제에 대한 의구심만 들어도 순식간에 이 체제는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. 우리 그 이 사이비 종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사이비 종교 교주가 저게 진짜 이 신일까? 요거에 대한 의구심만 딱 들어도 여기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. 의심이 드는데. 자, 이래서 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물류를 막을 수밖에 없고, 물류를 막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그 남북한 통일 이후에는 이 한민족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을 대체할 산업 대체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, 이 원활하게 산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긴가 왕조 체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이유예요. 이거는 미국의 뭐 대통령이 누가 돼가지고 뭐 한다, 요게 일시적인 어떤 그 분단 체제 지속의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, 한반도 통일과 그리고 국제 질서 변경에는 그야말로 이 장애물만 되는 시간만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이 북한 긴가 왕조 체제가 개혁 개방을 버틸 수가 없어요. 자, 그리고 일각에선 저 얘기를 합니다. 이 북한이 이 미국의 이제 그 편에 서서 친미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 반중 친미의 선봉에서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. 자, 이것도 현실성이 없습니다. 이미 그 김정은 아버지인 김정일 때 이미 다 제안을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습니다. 자, 이 96년도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,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김정일이 북한 사실상 붕괴됐죠. 붕괴됐다가 벌떡 일으켜 세우니까 김정일이 이제 그 아버지죠. 김정은의 아버지 많이 이 고무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때 제안을 합니다. 어떤 제안을 했느냐?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했어요. 아예 공개적으로 다 들으라고. 미국의 입장에 서서 이 미국의 이제 그 총뿌리를 돌릴 수 있다. 요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이 반중 침해 선봉에 설 수 있다. 그러니 우리의 긴가 왕조 체제를 인정을 해줘. 그랬는데 단칼에 미국이 거절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때 김정일이 많이 실망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이 일본 언론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그럼 차선책으로 이 태국의 왕정 체제를 분단 북한의 긴가 왕조 체제를 인정을 해달라는 제안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. 지금 태국 시끄럽죠? 태국 군부가 있는데 군부 뒤에는 이 왕정이 있어요. 태국 이 왕정으로 처리가 되죠. 자, 이거를 본따 가지고 긴가 왕조의 이제 그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면은 받아들이겠다라는 타협책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는데, 이때도 미국이 공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간접적으로 무시를 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거절을 또 했어요. 자, 이 상황에서 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당시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올라간 대통령이 있었죠. 이 얘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일이 두 번의 거절을 미국으로부터 이 거절을 받고 이 낙담했는데, 미국의 이 마음을 이제 그 읽었는데, 그 와중에 눈치 없이 아무 힘도 없는 이제 그 대통령이 올라와 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겠다, 저것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황당하죠. 그리고 신뢰도 안 가고. 자,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. 자, 그럼 이 당시에 김정일 시절에 왜 미국은 이 김정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했을까요? 자,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.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경을 위해서는 이 또 다른 중국을 대체하는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생산 효율이 올라와 줘야 돼요. 그런데 이거를 생산 효율을 올리려면은 기본적으로 물류가 돌아야죠. 그리고 물류만 도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야죠.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저 정부 주도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요런 그 문제가 있는데, 여기에 이 긴가 왕조는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지난 이게 아무런 테스트를 안 해본 게 아니고,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북한도 이 개혁 개방을 하려고
개방 요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. 단지 그 실패를 했을 뿐이지. 그러면 왜 실패를 했느냐? 개혁 개방을 한다고 이 문호를 열다 보니까 외부에 자꾸 정보가 들어오는데 벌써 이거를 감시하러 들어가 이 보이부원부터 이 세뇌가 풀려버려요.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접어버리고 이 반복의 역사였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서 김광조 체제를 지지를 한마디로 서포트를 해주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개발 이 생산의 효율이 나올 수가 없겠죠. 자, 그래서 이 북한의 김가왕조를 안고서 이 북한과 북미 뭐 수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미국의 패권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예요. 반중 친미가 먹힐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이 미국이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 경제 성장과 그 이 북한의 김가왕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우리 휴경지라고 그러죠. 경작을 하지 않고 일부러 지력 회복을 위해서 놀려두는 땅, 휴경지에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를 경작을 들어가야 되면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죠.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확인한 우리 이 김정일의 이 적장자죠. 이 김정남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대권을 안 넘겨받으려고 발악을 했던 배경이 돼요. 미국의 의지를 분명하게 이때 확인을 했거든.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배경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, 자,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안보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북미 뭐 회담을 하든지 뭐 평화 회담을 하든지 남북 뭐 경협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산업 경제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. 당장 이거를 해주고 싶어도 이거를 하면은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립니다.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. 그리고 이에 또 추가적으로 이 북극 항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 효과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. 우리가 뭐 시베리아 철도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못 하는 거지. 자, 이 북극 항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엔 많이 일러요. 지금 요거까지 얘기할 이 대상이 아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이 북극 항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라기보다는 의도 전에 과연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이 과연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습니다. 여기 항로들은 전부 다 이제 그렇죠. 내가 이 돈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작년 1월에 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반도 전쟁에 관한 저의 입장 또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